밤새 상황을 지켜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눈물 그만 흘리세요. 그동안 언니만 고생했어요. 이젠 우리가 나서겠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다 준비했어요. 그날 시어머니 퇴원 날이었다. 6개월간의 긴 투병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과 시누이 둘이 눈물범벅이 되어 감동적인 재회를 연출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눈물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6개월 동안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가 수술대에 오를 때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갈 때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간병인 쓰면 되잖아요 라며 돈 몇 푼 던져주고는 연락도 끊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눈물이라니. 병원 복도에서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눈물에 감동하고 있었다. 그래, 내 자식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가족 상봉의 현장이었다. 혜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말은 차가웠다. 마치 이제 모든 짐을 나에게서 덜어낸다는 선언 같았다. 6개월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를 기억했다. 그때도 혜진이는 이렇게 말했었다. 언니, 저희는 정말 바빠서요. 언니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좀이 6개월이 되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취소했다. 오직 시어머니, 간병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치우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다. 밤새 잠 못 이루며 호흡기 소리를 듣고 있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당신 누구야? 내 며느리는 어디 갔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혼자 견뎌내야 했다. 남편은 일이 바빠서라며 병원에 오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애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라며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말뿐인 위로였다. 정작 필요한 건 몸소 와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전화 속 안부로만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미경이도 거들었다. 우리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년 시댁살이 동안 익힌 침묵이었다. 말해봐야 예민하다. 이기적이다. 가족을 위하지 않는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다. 나는 새벽 3시에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지금은 못 가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는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했지만 보호자는 나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에도 혼자였다. 그리고 다음 날 상태가 안정되자 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히려 못 와서 미안해요. 다행히 언니가 있어서.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들에게는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위험할 때는 나 혼자 책임지고 안전해지면 그들이 와서 효자효녀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이 이 가족에서의 내 역할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회복하셨어. 고마워.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6개월의 지옥을 덮으려 하다니.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과 잠 못 이룬 밤들을 고마워 한마디로 정리하려 하다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가던 나. 시어머니가 물 좀, 화장실 좀, 등 좀 긁어달라고 할 때마다 웃으며 일어나던 나. 간병인도 제대로 못 구하겠다며 밤새 시어머니 옆에서 쪽잠을 자던 나.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도 괜찮다며 참아내던 나. 그 모든 것이 고마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억울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피곤하신지 눈을 감고 계셨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계속 백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아마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편찮으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며 온갖 정성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으니까. 뒷좌석에 앉은 시누이들은 서로 속삭이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아마 앞으로의 간병 계획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내 의견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그저 실행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언니, 어머니 방은 1층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혜진이가 말했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침실은 어떻게 하죠? 남편이 물었다. 2층 작은 방 쓰면 되지 않을까요? 미경이가 대답했다. 어차피 어머니 모시는 동안은 언니가 아래층에서 같이 지내야 할 거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지낼 것이라고 결정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다. 6개월 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길인데 다른 기분이었다. 아마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착한 며느리였다. 시댁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너져도 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 집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갑자기 활발해졌다. 언니, 어머니 방은 어디로 할까요? 1층 안방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침대랑 필요한 것들 준비할게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준비는 내가 하게 될 것이고, 쇼핑도 내가 하게 될 것이고, 설치도 내가 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저 말로만 참여할 뿐이었다. 마치 6개월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간병인 구하는 것도 내가 했고, 병원비 계산하는 것도 내가 했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내가 했다. 그들은 그저 가끔 전화로 어머니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 전부였다.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고생했다, 며느리야.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의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이 말 역시 나에게만 하는 말이었다. 진짜 고생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었다. 시누이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다. 거실로 나와서 모두가 모여 앉았다.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또 다른 폭탄 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과연 내 예상은 맞았다. 앞으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실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공기가 달라졌다.
시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곧 연기가 시작되었다.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그게 당연하죠. 오빠가 장남이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다행히 우리 집이 아니네라는 안도감이었다. 미경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일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2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언제나 책임은 회피하고 의무는 떠넘기는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온갖 애교를 부리며 용돈을 받아갔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라며 포장까지 해갔다. 어머니 날에는 비싼 꽃다발을 사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라는 글과 함께.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아프니까 바쁘다, 애들 때문에 남편이 싫어한다며 하나씩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다. 남편은 마치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장남집이니까 당연한 거지.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는 순간이었다. 장남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돌봄은 장남의 아내인 나의 몫이 될 것이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아름다운 가족 문화라고 포장되겠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편의주의였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오빠, 우리도 분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미 변명이 준비되어 있는 듯했다.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수진이가 중3이라 예민한 시기고 예상했던 대로였다. 수진이는 그녀에 맞는 핑계였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애가 어려서 학교 들어가니까 공부가 중요해서 이제는 예민한 시기라서 앞으로도 계속 핑계는 있을 것이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가 중요해서 대학 가면 적응이 어려워서 취업하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결국 평생 핑계는 있을 것이고 평생 나만 책임져야 할 것이었다. 미경이도 거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요즘 구조조정 때문에 둘 다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6개월 전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반면 나에게는 그런 이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둬야 해도, 내 꿈을 포기해야 해도, 내 건강이 망가져도 그냥 감수해야 했다. 며느리니까, 장남의 아내니까, 그것이 나의 운명이니까. 혜진이가 내게 물었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내 의견을 묻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확인일 뿐이었다. 나는 잠깐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2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첫 명절 때 혼자서 2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던 것.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만 밤새 간병했던 것. 시아버지 장례식 때 나만 3일 동안 상주 노릇을 했던 것. 그리고 이번 6개월간의 간병.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맡겨졌다. 언니가 워낙 잘하니까. 언니만큼 세심한 사람이 없어. 그런 말들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착한 며느리, 희생적인 장남댁이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뭔가 달랐다. 20년 동안 굽혀왔던 내 등이 천천히 펴지고 있었다. 좋아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 시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혜진이가 박수까지 쳤다. 역시 언니야. 우리가 언니를 믿고 있었어요. 미경이도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마치 내가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감사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나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었다. 남편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다. 그래, 이게 맞지. 어머니도 당신을 가장 편애하시거든. 편애한다는 것은 부려먹기 편하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만큼은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새벽 2시에도 목이 마르다고 깨우실 수 있고, 한밤중에도 등이 아프다며 마사지를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시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그들 앞에서는 항상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어머니셨다. 오직 나에게만 까다롭고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내 몫이 되는 것이었다. 6개월간의 임시 간병이 아니라 평생의 책임으로.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건이라니. 지금까지 어떤 조건도 내세워 본 적 없는 내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내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조건? 시누이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혜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미경이는 이미 변명을 준비하는 듯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다. 어머니를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예요. 폭탄 선언이었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친딸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미경이가 급하게 나섰다. 언니, 우리도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나는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가요? 미경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집이 좁고. 그리고 남편이. 집이 좁다고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미경 씨 집이 35평이잖아요. 우리 집 32평보다 넓은데요? 미경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이 드러나자 할 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혹시 우리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느냐라고 하나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거였다. 시어머니의 친딸조차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이 다급하게 나섰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지난 6개월 동안은 왜 저 혼자 모셨어요? 그건 상황이 뭐가 달랐나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빴던 것도 아니고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귀찮아서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혜진이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언니, 그럼 우리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자주요? 얼마나 자주인가요? 나는 구체적으로 물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시간? 혜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상황 봐서. 상황 봐서라는 게 결국 안 온다는 뜻이죠?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6개월 동안 상황 봐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경이가 변명하듯 말했다. 언니, 우리도 정말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요? 아이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핑계들 20년 동안 들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나 아이들 때문이고, 언제나 직장 때문이고, 언제나 바빠서예요. 그들이 할 말을 잃자 나는 더욱 날카롭게 몰아세웠다. 그럼 저는 아이가 없나요? 저는 직장이 없었나요?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도 아이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제 아이는 혼자 두고 병원에 살다시피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엄마,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어도 할머니 간병해야 해서라고 했어요. 혜진이의 눈가가 축축해졌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또 다른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언니,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죠.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이간질 시키려고? 이간질이라고요? 나는 남편을 노려봤다. 진실을 말하는 게 이간질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데? 20년 동안 저만 희생했다는 진실이요.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희생이라니. 당신이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희생이야. 그럼 뭐예요? 내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즐거움인가요? 보람인가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해서 20년간 쌓인 분노를 쏟아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꿈이 있고 제 행복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나를 처음 보는 것이었다. 언제나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언니가 갑자기 변한 것이다. 하지만 20년 동안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혜진이가 일어났다. 어머니, 괜찮으신지 봐야겠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먼저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혜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과 미경이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모습에 당황하고 있었다. 잠시 후 혜진이가 돌아왔다. 어머니가 목이 마르시대요. 그 말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에게 가져다 드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혜진 씨가 가져다 드리세요. 혜진이가 깜짝 놀랐다. 예. 물 가져다 드리세요. 어머니가 목마르시는데. 그런데 왜 제가? 왜요? 친딸이잖아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물 한 잔 가져다 드리는 건 당연하죠. 혜진이가 어쩔 줄 몰라 했다. 평소에는 이런 일들을 모두 내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디서 물을 떠드려야 하죠? 혜진이가 어리숙하게 물었다. 20년 동안 이 집을 드나들면서도 부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부엌에 있어요. 정수기 옆에 컵들이 있고요. 나는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시니까 찬물에 뜨거운 물을 조금 섞어서 드리세요. 혜진이가 마지못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언제나 언니가 해주세요라고 하던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부엌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혜진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정수기인가? 어떻게 쓰는 거지? 평생 누군가가 대신 해줘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었다.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뭔가요? 나는 미경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미경이가 당황하며 더듬었다. 그냥 집이 좁고 남편이 집이 좁다고요? 나는 기가 막혔다. 미경 씨 집이 35평인데요? 우리 집 32평보다 넓잖아요. 미경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이 드러나자 변명이 궁색해진 것이다. 그리고 방도 3개나 있으시면서 좁다고 하세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아니면 남편이 반대한다고요? 나는 계속 압박했다. 그럼 남편을 설득하세요. 어머니가 더 중요한지, 남편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시고. 그게 어떻게?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시어머니 뜻과 남편 뜻 사이에서 끼어서 제 의견은 없이 살았어요.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정말 몰랐나요? 아니면 모르는 척 했나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거였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었다. 알면 책임져야 하니까. 알면 도와야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것이었다. 혜진이가 물을 들고 돌아왔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께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요? 나는 혜진이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쌓인 게 갑자기 터진 거예요. 혜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언제 언니를 힘들게 했어요? 언제 안 힘들게 했나요? 나는 반문했다. 시아버님 간병할 때는 누가 했나요? 혜진이가 입을 다물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나 혼자였다. 1년 반 동안 혼자서 간병했다. 그때도 시누이들은 바빠서 애들 때문에라며 오지 않았다. 명절 음식 준비는 누가 했나요? 미경이도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추석, 설날,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나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했다. 시누이들은 손님처럼 와서 먹기만 하고 갔다. 집안 대소사는 누가 챙겼나요? 이제는 남편까지 할 말이 없어졌다. 결혼, 돌잔치, 환갑잔치, 장례식. 모든 행사의 준비와 뒷정리는 나의 몫이었다. 그들은 그저 참석하기만 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집의 머슴인가요? 시다인가요?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나는 정말로 이 집의 머슴이었다. 시댁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그들은 권리만 누리고 나는 의무만 져왔다. 남편이 다시 진정시키려 했다. 여보,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애들 앞에서. 애들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혜진 씨 42살이고 미경 씨 39살인데 무슨 애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저를 애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야. 가족끼리 조용히. 가족이라고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뭔 소리야? 며느리로만 대했지 가족으로 대한 적은 없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족이면 의견도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배려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이런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시댁 일은 무조건 제가 해야 하는 거였고 거부할 권리는 없었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미경이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언니, 그럼 우리가 매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매주요? 나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왔나요? 미경이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었다. 그럼 앞으로도 안 올 거잖아요.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말로만 도와준다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나는 남편을 올려다봤다. 요양원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꺼낸 것이었다. 아마 그것이 남편의 진짜 속마음이었을 것이다.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싶다는. 제가 언제 요양원 이야기했나요? 나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저는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먼저 요양원을 언급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아무튼 안 돼. 남편이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모시는 거야. 우리 집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집이라고 하세요. 어차피 저 혼자 모실 거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드디어 내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구체적인 간병 내용을 들으니 그 힘든 정도를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밤에 어머니가 깨시면 즉시 일어나야 해요. 나는 계속해서 현실을 설명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야 하고 기저귀 갈아드리는 것도 해야 하고. 혜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기저귀를 갈아드린다는 말에 역겨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런 일을 매일 하셨다고요? 매일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설사하실 때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갈아드렸어요. 미경이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더러운 일을. 더럽다고요? 나는 미경이를 노려봤다. 어머니 돌보는 게 더러운 일인가요? 미경이가 급하게 변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솔직히 말하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는 20년 동안 그런 더러운 일들을 다 해왔어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들이 피하고 싶어 했던 모든 일들을. 혜진이가 다시 변명을 시도했다. 언니, 우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나는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아버님 간병할 때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때도 몰랐나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3년 전 시아버지 간병할 때도 나 혼자였다. 그때도 그들은 몰랐다고 했었다. 그럼 앞으로 또 모르는 척 하실 건가요? 나는 계속 압박했다. 편할 때는 모르는 척하고 죄책감 들 때만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자신들의 행동 패턴이 그대로 지적당한 것이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단칼에 대답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20년 동안 저만 희생시키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신 정말 뭐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때릴 건가요? 그것도 한 방법이죠. 남편의 손이 떨렸다. 정말로 때리고 싶었겠지만 시누이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폭력으로 해결하세요. 20년 동안 정신적 폭력은 충분히 당했으니까. 내 말에 시누이들이 더욱 당황했다. 정신적 폭력이라니. 혜진이가 중얼거렸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나는 혜진이를 바라봤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 제가 거부하면
이기적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제가 힘들다고 하면 참아라라고 하는 것.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것들이 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나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다. 작년 추석 때 제가 몸살이 나서 음식 준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며느리가 해야죠라고 했어요. 그날 나는 열이 38도나 나는데도 혼자서 15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제가 간병인이라도 쓰자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돈 아깝다.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 손을 빌려? 라고 했어요. 돈은 아까우면서 내 건강은 아깝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게 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고 선택권을 박탈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고립시켰어? 언제 안 그랬나요? 나는 남편을 노려봤다.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 두고 어디 가냐고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실제로 그런 말을 자주 했었다. 제가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했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사례들을 들었다. 제가 취미생활 하려고 하면 돈 낭비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20년 동안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친정과도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내 취미도 포기했다. 오직 시댁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저를 시댁에만 묶어두고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야 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여기 좀 와봐. 언제나처럼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진이가 있었다. 혜진 씨가 가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부르고 계시니까. 그런데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부르잖아요. 혜진이가 변명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나는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딸이잖아요. 며느리보다 더 가깝잖아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친딸이면서도 며느리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20년 동안 모든 간병과 돌봄을 며느리에게 맡겼으니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만 의존하게 된 것이다. 가세요.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혜진이가 마지못해 일어났다. 그리고 투덜거리며 방으로 갔다. 정말 왜 저만 부르시는 거야? 그 투덜거림이 거실까지 들렸다. 겨우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짜증을 내고 있었다. 나는 20년 동안 그런 투덜거림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어머니가 정말 까다로우시네요. 지금 알았어요? 나는 비웃었다. 저는 20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들어줬나요? 나는 반문했다.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참아라, 며느리 도리다라고 했잖아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라고 했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 스트레스 받지 마.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이해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들 뿐이었다.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등을 긁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긁게 써서 긁어드리세요. 나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침대 옆 서랍에 있어요.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이거 정말 힘드네요. 겨우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벌써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럼 미경 씨가 교대하세요. 나는 제안했다. 3개월씩 모시려면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미경이가 깜짝 놀랐다. 저요? 지금요? 네. 연습해보세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미경 씨 차례가 되면 혼자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미경이가 당황하며 거부했다.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는 해본 적 없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해야 하니까 배웠어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친딸은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다. 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이가 마지못해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나왔다. 언니, 어머니가 저는 싫다고 하세요. 싫다고요? 네. 며느리가 해달라고. 나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시어머니도 친딸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편하셨을 것이다. 친딸들 앞에서는 까다롭게 굴기 어려우시니까. 그럼 설득하세요.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모실 거라고, 며느리는 쉬어야 한다고. 미경이가 당황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겠으면 포기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요양원 알아보시든지. 요양원이라니. 남편이 벌컥 화를 냈다. 당신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그럼 대안이 뭐예요? 나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돌볼 사람이 없으면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돌볼 사람이 없다니. 당신이 있잖아. 저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안 한다고요?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안 해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2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미경이가 급하게 나섰다. 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나는 되묻었다. 친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아니면 아들인 남편이 하시든지.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들이 모셔야죠. 남편이 당황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라서 못한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여자라서 해야 하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성별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다. 저도 여자지만 20년 동안 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도 남자지만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이번에는 좀 더 급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혜진이를 바라봤다. 가세요. 혜진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왜 자꾸 저만? 어머니, 딸이니까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혜진이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도와드리세요. 저요? 혜진이가 경악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팔을 받쳐드리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나는 설명해줬다. 휠체어 쓰시면 더 편해요. 현관 옆에 있어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미경 씨랑 같이 하세요. 나는 미경이를 바라봤다. 둘이서 하면 충분해요. 미경이가 급하게 손을 저었다.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배워야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혼자 해야 할 일이니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해했다. 둘 다 어머니 화장실 돕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평생 그런 일은 며느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어서 가세요. 나는 재촉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혜진이와 미경이가 마지못해 일어났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며느리 불러. 어머니, 며느리는 지금 바빠요. 뭐가 바빠? 집에 있으면서 뭐가 바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평생 며느리에게만 의존해 오셨기 때문에 딸들의 도움은 받기 싫으셨던 것이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며느리 아니면 싫어. 결국 혜진이가 나왔다. 얼굴이 상당히 지쳐 있었다. 언니, 어머니가 언니가 아니면 싫다고 하세요. 그럼 설득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혜진 씨가 모실 거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겠으면 포기하세요. 나는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폭발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났다. 어머니를 버리자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 저만 버려져야 하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나를 버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0년 동안 제가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인생은 버리고 제 꿈은 버리고 제 행복은 버린 채로.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런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선언했다. 더 이상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혜진이가 얼굴을 찌푸렸다. 기적이나 목욕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떠올리니 역겨워하는 표정이었다. 그건 전문적인 일이니까. 전문적인 일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그럼 저는 전문가인가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나도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 왜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런 일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해야 하니까 배운 거예요. 미경이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언니, 그럼 간병인을 쓰면서 우리가 비용을 분담하는 건 어때요? 간병인요? 나는 미경이를 바라봤다. 6개월 전에 제가 그 말했을 때 뭐라고 했죠? 미경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돈 아깝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는 간병인을 쓰자고 몇 번이나 제안했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을 쓰냐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병인을 쓰자고요? 나는 비웃었다.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아깝지 않네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자신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다. 좋아요. 간병인 쓰세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저는 비용 분담 안 할 거예요. 왜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이미 6개월 동안 무료로 간병했으니까. 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 비용을 제가 이미 지불한 거예요. 계산해보니 정말 그랬다. 6개월간의 간병 비용을 계산하면 1,800만 원 정도였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지불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는 당신들이 내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3등분해서.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명당 100만 원씩
매달 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되물었다. 그럼 직접 하세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직접 하기는 싫고 돈 내기도 싫다는 것이었다. 결국 남에게 떠넘기고 싶다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혜진이가 변명을 시작했다. 언니, 저희도 가정이 있어서. 저는 가정이 없나요? 나는 혜진이를 노려봤다. 제 가정은 중요하지 않나요? 혜진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집간 여자의 가정은 시댁이고 친정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저도 아이가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남편이 있고 제 부모님도 계세요. 그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마치 내가 가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 가족은 모두 뒷전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 부모님이 아프셔도 시댁일 때문에 간병 못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자 눈물이 났다. 2년 전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셨을 때였다. 나는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친정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수술날에도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다. 제 아버지 수술날에도 못 갔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시어머니 병원 스케줄 때문에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때 나도 못 간 거잖아. 당신은 회사 일 때문이었잖아요. 나는 남편을 노려봤다. 저는 시댁 일 때문이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회사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시댁 일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권을 나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가장 아픈 기억을 꺼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 어머니 마지막도 못 봤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시댁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어머니가 더 위급하니까. 그 말을 기억하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시어머니가 더 위급하다니. 친정어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변명하려 했다. 그때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였어요. 나는 남편의 말을 끊었다. 당신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친정은 항상 시댁보다 후순위였다. 그 후로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시어머니 방에서 또 큰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어디 갔어? 당장 와.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거부한다는 현실에 당황했고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가세요. 나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부르고 계시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저는 싫다고. 그럼 설득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세요. 혜진이가 경악했다. 어머니를 무시하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무시당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감정은 무시하고, 제 인생은 무시하고,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다. 내 의견이 반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결정은
시댁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그저 따라야 하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저도 무시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선언했다. 어머니의 요구도 당신들의 부탁도 무시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것들아, 며느리 어디 갔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세요. 나는 다시 한번 혜진이에게 말했다. 딸이 가서 달래드리세요. 혜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우세요.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저도 배워서 한 거예요.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니, 정말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왜 못해요? 나는 되물었다. 저는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못해요? 미경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죠. 나는 정확히 지적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곡을 찔린 것이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너무 냉정해 보이고 거짓으로 말하자니 이미 들통난 상황이었다. 결국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다. 어떤 자신이요? 나는 계속 파고들었다. 어머니 돌보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배우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배웠으니까 당신들도 배울 수 있어요. 미경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정말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냥 모든 게. 미경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사실은 귀찮고 번거로워서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돈으로 해결하세요. 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간병인 쓰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혜진이가 하소연했다. 없다고요? 나는 기가 막혔다. 그럼 저한테 7억어치 일을 공짜로 시킨 건 알면서 돈은 없다고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계산해보면 그녀들이 절약한 돈이 엄청났다. 간병비, 가사도우미비, 요리비, 청소비 등등. 모든 것을 나 혼자 해줬으니까. 그 돈으로 뭘 했나요? 나는 계속 추궁했다. 해외여행 갔죠? 명품 샀죠? 애들 학원비 냈죠?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정말로 그 돈들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희생해서 절약된 돈으로 당신들이 행복하게 산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요?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도둑이라고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맞는 말 아닌가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신, 20년 동안 제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한 거 아닌가요? 나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대가도 없이, 고마움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며느리야, 왜 안 와? 분명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혜진 씨 가세요. 정말 저요? 혜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딸이잖아요. 며느리보다 더 소중한 딸이잖아요. 그 말에 혜진이가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생 며느리보다 자신들이 더 우대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며느리만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왜 저는 싫어하실까요? 혜진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마 믿음이 안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요? 예.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딸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역시 이 아이들은 믿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미경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난 딸들인가요? 못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가 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했다. 현실을 모르는 딸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어머니도 며느리만 편애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었다. 시누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의존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누가 진짜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인지.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로 모시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3개월씩 모셔야 하나요? 싫으면 다른 방법 찾으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요양원은 죄책감이 들고, 간병인은 돈이 많이 들고, 직접 모시기는 너무 힘들었다.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거부하고 있었다. 그럼 언니는 정말 안 할 거예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예. 안 해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2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남편이 다시 화를 냈다. 당신 정말 어머니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왜 자꾸 버린다는 표현을 쓰세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을 버린다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을 것이다. 혹시 당신들이 버리고 싶어서 그런 표현 쓰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저한테 떠넘기고 버리고 싶어서.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모시고 싶지만 실제 간병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며느리야, 당장 와. 이 사람들 말 안 들어. 분명히 혜진이와 미경이가 어머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처음 해보는 간병이라 서툴렀을 것이고 어머니도 답답하셨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20년 전 첫 시댁살이를 떠올렸다. 그때도 나는 서툴렀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을 몰라서 혼났고 실수할 때마다 핀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며느리가 배우는 게 당연하다며 혼자 터득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시누이들은 몇 번 실수했다고 벌써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화내시네요.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가서 달래드리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딸이 어머니를 달래는 게 당연하죠. 미경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 말은 안 들으세요. 왜 안 들으실까요? 나는 되물었다. 평생 딸들을 예뻐하셨는데.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저희를 믿지 못하셔서. 드디어 핵심을 짚은 것이다. 믿지 못한다고요? 나는 혜진이를 바라봤다. 왜 믿지 못하실까요?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대신 대답해줬다. 어머니가 가장 힘드실 때 곁에 없었으니까요. 미경이가 변명하듯 말했다. 우리도 바빠서. 또 바빠서네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핑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나요?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다. 같은 핑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을 것이다. 어머니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바쁘다는 핑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로 바빠서가 아니라 피하고 싶어서였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혜진이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겨우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역시 이 아이들은 믿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미경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못난 딸들인가요? 못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가 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말해야 했다. 현실을 몰랐던 딸들이에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어머니도 며느리만 편애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었다. 시누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의존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유일한 의지처가 되었고 딸들은 오히려 낯선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설명했다. 누가 진짜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인지.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3개월씩 모셔야 하나요? 싫으면 다른 방법 찾으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요양원이든 간병인이든 아니면 남편이 직접 하든. 남편이 깜짝 놀랐다. 내가? 왜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게 이상한가요?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남자가 그런 일을. 그럼 여자만 해야 하나요? 나는 반문했다. 며느리는 여자니까 당연히 하고 아들은 남자니까 하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성별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시어머니 방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분명히 화가 나서 뭔가를 던지신 것 같았다. 어머니! 혜진이가 급하게 방으로 달려갔다. 곧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경이도 급하게 따라갔다. 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시누이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처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가서 좀 봐줘. 왜 제가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더 잘 아니까.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들이 배울 차례예요. 방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며느리가 어디 갔어?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이번에 굽히면 또 다시 20년이 반복될 것이었다.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했다. 언니, 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다. 아니요.
다행히 침대에서 살짝 넘어지신 거라. 그럼 됐네요. 나는 다시 차분해졌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보세요. 혜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우세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도 20년 동안 혼자 배웠어요. 미경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언니, 어머니가 계속 며느리만 찾으세요. 그럼 설득하세요. 어떻게요? 딸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세요. 나는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표정이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시작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혜진이가 애원하듯 말했다. 도와달라고요? 나는 혜진이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누가 저를 도와줬나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배우고, 혼자 실수하고, 혼자 책임졌어요. 나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이제는 당신들 차례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이번만. 이번만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나 혼자 두고 어디 갔어?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20년 동안 의지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오지 않으니 불안하셨을 것이다. 가세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시누이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거부하고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시댁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제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었다.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 것이다. 혜진이가 마지못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바로 나왔다. 언니,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들으세요. 그럼 포기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미경이가 절박하게 말했다. 언니, 그럼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나는 되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하자 나는 계속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해결해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해결하세요.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정말 가족을 포기하는 거야? 가족이라고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면 왜 저만 모든 걸 해야 하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가족이라면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가족이면 왜 제 의견은 무시하나요? 나는 계속 추궁했다. 가족이면 왜 제 희생만 당연하게 여기나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질문받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였어요. 나는 20년간의 깨달음을 말했다. 무료 가사 도우미, 무료 간병인, 무료 요리사.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비스를 중단할 거예요. 나는 선언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를 찾으세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며느리야. 왜 안 와? 나 혼자 무서워.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나를 아껴주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애정마저도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만 나를 좋아하셨다. 내가 내 의견을 말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면 차가워지셨다. 그것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조건부 애정이었다. 가세요. 나는 혜진이에게 다시 말했다. 딸이 어머니를 달래드리세요.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제발. 이번만. 이번만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혜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3가지 중에 고르세요. 나는 다시 선택지를 제시했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기, 간병인 고용하기, 요양원 보내기.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어떤 선택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요. 나는 재촉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순간 혜진이가 폭발했다. 언니,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해요. 갑자기라고요? 나는 혜진이를 노려봤다. 20년 동안 참다가 이제야 말하는 게 갑자기예요? 혜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오랫동안 참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늦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작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경이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언니, 우리가 정말 반성할게요. 앞으로는. 반성이요? 나는 미경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반성할 건가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압박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미경이가 당황하며 더듬었다. 그건 상황 봐서. 또 상황 봐서네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뿐이었다. 그럼 이제 결정하세요. 나는 최후 통첩을 던졌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돈 내고 간병인 쓰든지, 요양원 보내든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생각이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동안 제 생각은 안 해주면서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내 생각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시어머니 위주, 시댁 위주로만 생각했다. 이제는 제 생각을 할 차례예요. 나는 분명하게 선언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며느리야, 제발 와줘. 나 혼자 무서워.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되었다. 20년 동안의 굴종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실 건가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럼 끝이에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여보, 돌아와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계단을 오르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누이들의 당황한 목소리, 남편의 화난 목소리. 모든 것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책임을 이제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2층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아래층의 소리는 계속 들렸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시누이들의 다투는 소리도 섞여 들렸다. 언니가 왜 갑자기 이래? 혜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경이도 답답해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몰라. 언니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들은 여전히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것들아, 뭔가 방법을 찾아봐. 오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우리는 싫다고 하시는데. 시누이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그 감동적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다. 겨우 몇 시간 만에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들렸다. 며느리야, 어디 갔어? 나 버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이번에 굽히면 영원히 굽혀 살아야 할 것이었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이 서로 탓하기 시작했다. 언니가 갑자기 왜 저래?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몰라.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하잖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20년간의 행동은 문제 없었고, 갑자기 내가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단 오늘은 어떻게든 넘기고 내일 대화해보자. 오빠, 그럼 오늘 밤에는 누가 어머니를? 너희가 돌아가면서 해. 저희요? 혜진이가 경악했다. 밤새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남편도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아내가 갑자기 거부하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시누이들의 투덜거림이 계속 들렸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가 우리 말은 안 들으시는데. 간병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정말 힘들어. 언니는 어떻게 20년 동안 했지? 그제야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애절해졌다. 며느리야,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20년 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불안하고 무서우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며느리 하나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이 다투기 시작했다. 언니가 먼저 해봐. 왜 내가? 언니가 큰딸이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언니가 더 여유롭잖아. 무슨 여유? 나도 바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소리였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그 숭고한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다. 결국 그것도 연기였던 것이다.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오빠도 아들이잖아요. 혜진이가 대항했다. 왜 저희만 해야 해요? 남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럼 여자만 해야 하나요? 이제는 그들끼리 성별 논쟁을 하고 있었다. 내가 했던 질문을 그들이 서로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경이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간병인을 부르는 게 어때? 지금 밤중에 어떻게 구해? 그럼 내일부터라도. 오늘 밤은 어떻게 하고? 결국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응급 상황을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며느리야, 제발 돌아와. 하지만 시누이들은 여전히 서로 탓하기만 했다. 언니가 해봐. 언니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언니도 해본 적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몰라.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다. 20년 동안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맡겨놓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때가 되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 남편이 계단을 올라와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 좀 내려와.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는데 여전히 내가 가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보, 대답 좀 해봐.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신 정말 이러려고?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이렇게 할 거야? 여전히 나를 죄책감으로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그런 죄책감에 휘둘려 살았지만 이제는 면역이 생겼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언니한테 빌어볼까? 빌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럼 진짜 간병인? 그 돈 어디서 나와? 돈 이야기가 나오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3등분하면 100만 원씩인데 100만 원이 어디 있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누이들의 경제적 현실이 드러났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그 돈을 쓰기 싫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럼 요양원? 그건 너무 미안해서. 그럼 어떻게 해? 결국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은 며느리에게 떠넘기는 것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거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었다. 남편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여보, 제발 좀 나와봐. 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우시고 계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 이번에는 참아야 했다. 아래층에서 혜진이의 절규가 들렸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완전히 절망한 목소리였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경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언니, 정말 화났나 봐. 20년 동안 쌓인 게 터진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글쎄, 모르겠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냥 언니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계단에서 소리쳤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반항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딸들은 소용없어. 며느리만 나를 알아줘. 시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딸들은 오히려 낯선 사람이 된 것이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이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내 때문이라고? 너도 똑같잖아. 우리가 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드디어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합할 수 있었다. 며느리라는 희생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희생양이 사라지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다. 너라도 어머니 좀 달래봐. 왜 나만? 너도 딸이잖아. 나는 막내니까 언니가 해야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완전히 책임 떠넘기기였다.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희들 그만해. 어머니가 들으시잖아. 그럼 오빠가 해봐요. 혜진이가 대들었다. 오빠도 아들이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그럼 여자만 해야 하나요? 혜진이가 내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남편에게 던졌다.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성별을 핑계로 회피하려 했지만 그 논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며느리야. 돌아와.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는 나를 아껴주셨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애정도 내가 희생할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애정이었다. 내가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부하면 차가워지셨다. 며느리가 왜 이래? 갑자기. 시어머니도 당황하고 계셨다. 20년 동안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으니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의 논쟁이 격해졌다. 언니가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를 싫어하시잖아. 그건 언니 탓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미경이가 말을 멈췄다. 자신들이 평소에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평소에 뭐? 혜진이가 추궁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경이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시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제발 좀 나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드디어 남편도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보, 정말 안 나올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20년 동안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했던 그들이었다. 이제는 내가 외면할 차례였다. 아래층의 소음이 점점 더 커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시누이들의 다투는 소리, 남편의 화난 소리. 모든 것이 뒤엉켜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것이 20년 동안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가족이었다. 모든 책임을 며느리 하나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지내던 가족이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지자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시어머니가 더욱 절망적으로 부르셨다. 며느리야, 나 죽겠어. 제발.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번에 굽히면 영원히 굽혀 살아야 할 것이었다. 20년의 굴종을 끝내려면 이 순간을 견뎌내야 했다. 시누이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때문이라고? 너도 똑같잖아.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드디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여보, 제발. 어머니가 정말 많이 우시고 계셔. 오늘 하루만. 내일부터는 달라질게. 또 하루만 달라질게라는 말이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아래층의 소음을 들으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부르셔도 달려가지 않고 남편이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시원함이 더 컸다.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래층에서 시누이들의 다툼이 계속되었다. 언니, 우리 진짜 어떻게 해? 몰라. 언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 때문이라고? 너도 똑같이 안 했잖아. 그래도 언니가 큰딸이니까. 나이 가지고 떠넘기지 마.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단합했지만 위기가 오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려움이 오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었다. 유일하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었던 사람이 나였을 뿐이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약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아래층의 소음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잠해졌다. 그동안 시누이들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봤는지 궁금했지만 내려가지 않았다. 가끔 들리는 신음소리, 투덜거리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당연한 소리들이었다. 20년 동안 내가 혼자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약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고 누가 깨우지도 않았다. 오직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잠을 잤다.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맞이하는 아침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천천히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였다. 아래층이 너무 조용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작은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거실로 내려가니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혜진이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밤새 간병을 했던 것 같았다. 얼굴이 완전히 지쳐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도 완전히 날아가 있었다. 평소 항상 단정했던 혜진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주무시는 것으로 보아 밤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다. 아마 시누이들이 서툴게 간병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이다. 침대 옆에는 물컵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하실 때마다 새로 가져다 드린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한 개의 컵으로 계속 갈아드렸을 텐데 시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새 컵을 계속 가져다 드린 것이었다. 바닥에는 휴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마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흘리셨거나 기침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평소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텐데 시누이들은 정리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시어머니 아침 식사 걱정도, 약 드실 시간 걱정도 하지 않는 아침이었다. 그저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커피였다. 맛도 달랐다. 같은 원두, 같은 물, 같은 커피포트였지만 마음이 다르니 맛도 달라진 것이었다. 자유의 맛이었다. 잠시 후 미경이가 나타났다. 얼굴이 퀭하니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다. 하루 밤 간병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니. 내가 6개월 동안, 아니 20년 동안 어떻게 견뎌왔는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드셨어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미경이가 망설였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다. 하룻밤 새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회피해온 책임을 갑자기 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계속 당신들이 돌봐야겠네요. 나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미경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말 못 도와주시겠어요?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할 거예요. 2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되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경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방법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평생 누군가가 다 해주는 것에만 익숙해서 직접 찾아서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혼하자는 소리예요. 나는 폭탄 선언을 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이혼이라니.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20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20년 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진심이야? 예, 진심이에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요.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이혼까지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 이름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가 아닐 거니까. 미경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정말 저희끼리 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친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보다는 친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친정에 갈 거예요. 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짐 정리하고 나갈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20년 동안 이야기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힘들다고 호소했을 때, 불만을 표현했을 때, 대화를 요청했을 때, 그때마다 남편은 나중에 바빠서 별일 아니다라며 외면했었다. 이제는 늦었어요. 나는 최종 선언을 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깨어나시는 것 같았다.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어머니가 깨시면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깨시는 것 같은데. 혜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가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침 인사드리고 아침 식사 준비해드리세요. 혜진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세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저도 혼자 배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요. 혜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대답했다. 며느리는? 며느리는 어디 갔어? 며느리는 저기. 혜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었다. 며느리 불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침 먹을 거 준비 안 됐어? 저희가 해드릴게요. 너희가 뭘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신이 가득했다. 20년 동안 며느리만 믿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딸들이 나서니 믿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며느리 당장 불러와. 어머니, 며느리는 좀. 혜진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 소리를 들었다. 20년 동안 내가 매일 아침 겪었던 일들이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 예민한 반응,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모든 것을 이제 시누이들이 직접 상대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발 저희 말씀 좀 들어주세요. 미경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말? 너희가 뭘 알아? 저희가 배워가면서 할게요. 배워가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야? 시누이들이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런 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잘했어.
시어머니가 시누이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왜 못해? 어머니, 며느리 없으면 나 죽는다.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렸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만 의존하신 결과였다. 이제 와서 딸들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만든 결과였다. 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모든 의존을 며느리에게 집중시킨 것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여보, 제발. 어머니가 저 상태인데. 그 상태로 만든 게 누구예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동안 딸들은 빼고 며느리에게만 의존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다. 시누이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며느리가 하면 된다고 했던 것이 남편이었다. 그 결과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만 의존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하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자신들이 만든 상황이니까. 시어머니 방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없으면 나 죽을 거야. 너희들로는 안 돼. 시누이들의 대한 완전한 거부였다. 20년 동안 쌓인 불신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저희를 완전히 거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나는 알면서도 물었다. 글쎄요.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대신 말해주자 혜진이가 더욱 위축되었다. 우리도 바빠서. 그 핑계 그만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안 통해요. 미경이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럼 요양원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동의했다.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남편이 펄쩍 뛰었다. 요양원이라니,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주는데. 그건 말이 안 돼. 남편이 변명했다. 어머니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어. 그럼 가족이 직접 하세요. 나는 단순하게 말했다. 3개월씩 돌아가면서. 시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안 해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짐 정리하러 갈게요. 뒤에서 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나가실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20년간의 시댁살이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들, 개인 용품들, 내가 아끼던 몇 개의 물건들. 많지 않았다. 20년 동안 살았지만 정작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다. 모든 것이 시댁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내 개인적인 물건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래층에서 소음이 계속 들렸다. 시어머니의 요구, 시누이들의 당황, 남편의 화남. 모든 것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20년 동안 미뤄왔던 책임을 이제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다. 20년간의 시댁살이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보였다. 20년 전보다 늙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생기가 돌아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이 다시 펴지는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니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봤다. 가방을 든
내 모습을 보고는 정말로 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정말 가실 거예요? 미경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갑니다.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럼 어머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신는 신발이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왔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2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렸다. 며느리야, 나 버리고 어디 가? 며느리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 인생을 되찾을 때였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정작 내 집이라는 느낌은 한 번도 들지 않았었다. 언제나 시댁이었고 시어머니의 집이었고 남편의 집이었다. 내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택시를 잡아타며 창문으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었다. 20년간의 굴종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소식을 들었다. 시댁이 완전히 분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시누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크게 싸웠고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다. 남편은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다. 20년 동안 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일도 다시 시작했고, 끊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무엇보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분도 이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고 계셨고, 시누이들도 가끔씩은 찾아뵙는다고 했다. 어쩌면 이게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며느리 하나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불건전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건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시누이들의 눈물쇼로 시작된 하루가 시댁 전체의 몰락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그것은 몰락이 아니라 정화였다. 거짓된 화목이 끝나고 진실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20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